1996년 8월 전남 광양제철소 공사 현장이었어요. 29 오블레가 혼자 운영하던 한바집 앞마당에서 6살 오태민이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 방에는 낡은 광목 보자기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블레가 손수 바느질해서 아이 이름 석자를 수놓은 바로 그 보자기였어요. 30년 동안 그녀는 그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캐나다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오전 10시였어요. 전남 광양 금호동 낡은 단층집 앞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60 오블레였어요.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고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어요. 30년을 혼자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앉아 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마당 귀퉁이 감나무는 그대로였어요. 30해가 지났는데도 해마다 감이 열렸습니다. 오블레는 그 나무를 베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흙장난을 하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살짜리가 작은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아 밥그릇 모양을 만들었어요. 엄마 흉내를 냈던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했어요. 오블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낡은 천이 닿았어요. 광목 보자기였습니다. 꺼내는 손이 떨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바느질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태민 세 글자가 파란 실로 수놓여 있었어요.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글씨였습니다. 1996년 여름이었어요. 전남 광양은 제철소 2차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방이 공사 소리였어요. 굴착기 소리, 철근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 고함 소리가 섞였습니다. 공기에는 철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오블레는 그 공사 현장 입구에 한바집을 차렸습니다. 한바집은 컨테이너 2동짜리였어요. 아침 5시 반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인부들은 싹 비웠어요. 오블레는 새벽부터 밤 9시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남편은 태민이가 3살 때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6살 태민이는 한바집 마당이 놀이터였어요. 엄마가 일하는 동안 마당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감나무 그늘 밑에서 흙장난을 했어요. 돌멩이를 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부 아저씨들이 지나가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 집 꼬마는 참 의젓하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민이는 씩 웃었어요. 오블레는 그날도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솥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졌어요.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태민이가 감나무 밑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분 뒤였어요. 창문 너머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민아, 소리를 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어요. 감나무 밑을 봤습니다. 아이가 만들던 흙밥 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돌멩이들이 줄 세워진 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현장 입구 경비에게 물었습니다. 옆 한바집에도 달려갔어요. 공사 현장 가장자리까지 뛰었습니다. 태민아, 오태민,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오블레의 발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가출 가능성을 먼저 물었어요. 6살짜리가 가출을 합니까? 오블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눈에 보이는 데서만 놀던 아이예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 인부들이 수색을 도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공사 현장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블레는 한바집 문을 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아침 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이 찾아왔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녀는 마당 감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만들다 둔 흙밥 그릇을 손바닥으로 감쌌어요.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공사 현장 반경 5km까지 확대됐어요. 섬진강 쪽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현장 입구 근처 주민 한 명이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하얀 봉고차 한 대가 현장 입구에 잠깐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 차에 아이가 타는 것 같은 걸 봤다고 했습니다. 봉고차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1990년대 중반 공사 현장 주변에는 차량 출입이 잦았거든요. 낯선 차가 서 있어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복지시설 차량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광양 인근에는 아동복지시설이 3곳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눈에 띄었어요. 차량 운행 기록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블레에게는 이복 오빠가 있었어요. 강태수, 당시 34이었습니다. 그는 트럭 운전을 했어요. 사건 당일 그가 한바집 근처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돈 문제가 더해졌어요. 강태수는 당시 오블레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강태수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조카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강태수는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서를 썼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굳어가고 있었어요. 정작 하얀 봉고차에 대한 추적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가족 주변을 맴돌다 방향을 잃었어요. 담당 형사가 바뀌었습니다. 기록은 서류철에 묶였어요. 오블레는 그날 이후 아이방을 그대로 뒀습니다. 6살짜리 아이방이었어요. 작은 이불, 장난감 자동차 3개, 그리고 보자기. 그 보자기를 발견한 건 실종 이틀 뒤였습니다. 아이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오블레가 손수 바느질해서 선물한 거였습니다. 도시락을 쌀 때 쓰던 광목 보자기였어요. 오태민 석자를 파란 실로 수놓았습니다. 그걸 꺼내 가슴에 안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한바집은 3달 뒤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한바집에서 밥을 할 수 없었어요. 오블레는 공사 현장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 봐서였어요. 허름한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 방에서 보자기를 매일 꺼내봤어요. 오태민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쓰며 밤을 버텼습니다. 1997년 봄이었어요. 오블레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텨야 아이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아이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해서였습니다. 강태수는 결국 동네를 떠났어요. 시선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오블레는 오빠를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도 아이를 찾겠다고 발을 동동 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떠나고 나니 더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여름 오블레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어요. 취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봄이었어요. 오블레는 다시 한바집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규모를 더 줄였어요. 컨테이너 한 동짜리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공사 현장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아이가 돌아온다면 처음 사라진 그 자리 근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모였어요. 아, 저 아줌마 또 왔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블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벽 5시에 불을 떼고 밤 9시에 솥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요. 2003년 겨울이었습니다. 한바집 단골 인부 하나가 물었어요. 아줌마 아직도 아이 찾아요? 오블레는 대답 대신 된장국을 한 그릇 더 퍼줬습니다. 그 인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블레는 그날 밤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오태민 글씨 위에 손을 얹었어요. 태민아, 엄마 여기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가스 불 꺼지는 소리가 났어요. 2005년 지역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장기 미제 아동 실종 사건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오블레의 이야기가 경찰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당시 5살 아이처럼 보이는데 실종 당시엔 6살이었던 아이. 현장 근처 복지시설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흐지부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박진우는 한바집 문을 두드렸어요. 오블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기자들이 왔었어요. 올 때마다 기사가 나갔고 제보가 몇 건 들어왔다가 모두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었어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오블레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박진우는 그걸 보자마자 뭔가 적었어요. 오태민 자수? 이거 직접 바느질하신 거예요? 오블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6살인데 왜 이름을 수놓으셨어요? 그녀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아이가 한바집 마당에서 혼자 노는 일이 많았어요. 어디 가도 이 보자기 들고 다니면 제 아이라는 걸 알아봐줬으면 해서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진우는 당시 복지시설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1996년 하반기 광양 인근 시설 한 곳에서 아동 2명이 해외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보호자 기록이 미상으로 처리된 사례였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의 생년이 태민이와 일치했습니다. 신체 특징도 비슷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방송은 나갔어요. 제보는 3건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아이였어요. 사건은 또 조용해졌습니다. 2006년이었어요. 오블레의 손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바집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손목이 망가졌어요. 병원에서는 일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바집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녀를 이 자리에 묶어두는 이유가 이것뿐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밤이었어요. 오블레는 보자기를 펼쳐놓고 바느질을 다시 했습니다. 세월에 실이 달아 있었거든요. 오태민 글씨 위를 새실로 더 따라갔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오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15해 전 처음 이 보자기를 만들던 기억이 났어요. 당시 태민이는 곁에서 실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야? 응, 내 이름이야. 그 대화가 어제 일 같았어요. 2013년 강태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목소리가 늙어 있었습니다. 블레야, 나 요즘 꿈을 자꾸 꾼다. 태민이 꿈.
오블레는 말이 없었어요. 그 아이 살아있겠지? 살아있어야 해. 오빠가 전화를 끊기 전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때 억울했는데 말도 못했어. 미안해. 오블레는 알아라고만 했어요. 눈물이 나는데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었어요. 오블레는 한바집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솥을 들 수가 없었어요. 광양 금호동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집이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그 집을 선택한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서요. 태민이가 좋아했거든요. 2020년 봄이었어요. 오블레는 시장 바닥에서 작은 분식집을 했습니다. 어묵탕, 떡볶이, 순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분식집 안쪽 벽에는 태민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6살 때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물었어요. 손자예요? 아들이요. 그녀는 늘 현재형으로 말했습니다. 2024년 겨울이었습니다. 오블레는 보자기를 새로 빨았어요. 30년 가까이 손때가 탄 천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했어요. 빨래판에 올려놓고 비벼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보자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이는 이미 이 보자기를 기억도 못할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아니야. 기억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빨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가 마르는 동안 오블레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감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늦가을 햇볕이 따뜻했어요. 눈을 감으면 6살 태민이가 흙 밥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흙을 긁어 모았어요. 엄마 이거 밥이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블레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2025년 여름이었어요. 오블레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분식집도 몸이 버티질 않아서 접었어요. 다른 집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빨래를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써온 손이었는데 이제는 힘이 달렸어요. 그래도 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2026년 2월에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오블레는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꿈을 꿨습니다. 태민이가 어른이 돼서 마당 감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손에 낡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블레가 손을 내밀었는데 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바닥을 스쳤어요. 숨을 고르고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보자기를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2026년 3월 초였어요. 오블레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어요. 국제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번역기를 써서 씁니다. 저는 캐나다에 삽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오블레는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광고 문자이려니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저는 1996년 전남 광양 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러나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른 아이였어요. 매번 다른 아이였습니다. 오블레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오태민 글씨를 손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태어난 곳 근처에 계신가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광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바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입양 서류 메모에서 봤습니다. 오블레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바집. 그 단어가 들어간 서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공식 수사 기록에도 한바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블레가 직접 진술한 내용에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오블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발이 떨렸습니다. 혹시 또 아닌 것은 아닐까?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이 되도록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블레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 윤재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윤재호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바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서류가 당시 어디까지 공개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윤재호는 1996년 사건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는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당시 인근 복지시설 차량 운행 기록, 해외 입양 아동 서류 목록, 보호자 미상으로 처리된 2명 가운데 하나, 생년 1990년 3월, 신체 특징 또래보다 작음, 왼쪽 눈 옆점. 윤재호는 오블레를 봤습니다. 아이 몸에 점이 있었습니까? 오블레의 눈이 커졌어요. 왼쪽 눈 밑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캐나다와 연락을 취해야 했어요. 공식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오블레는 경찰서를 나와 분식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묵탕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끓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요. 캐나다에서 정식 연락이 왔습니다. 남성 이름은 영어 이름이었어요. 36살이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살고 있었어요. 입양 가정은 한국계 캐나다인 부부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입양기관 서류에서 광양 한바집이라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적어둔 메모였어요.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블레는 그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광양 한바집. 그 메모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류를 조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조직이었어요. 그러나 어딘가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 메모를 남겨뒀어요. 그 메모 하나가 30년을 건너온 거였습니다. 오블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가 진행됐어요. 캐나다 현지에서 검체를 채취했고요. 오블레도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주가 걸렸어요. 오블레는 그 2주 동안 매일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묵탕을 끓이고 떡볶이를 볶고 순대를 쪘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윤재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오블레는 분식집 불을 껐어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나갔어요. 왜 보자기를 들고 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들고 나갔어요. 경찰서 회의실이었습니다. 윤재호가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오블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재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친자관계 일치입니다. 수치는 99.9%입니다.
오블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윤재호의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보자기만 보였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이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숫자를 들으니 가슴이 막혔습니다. 기쁨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블레는 보자기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오태민 자수가 손바닥에 눌렸어요. 윤재호가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어요. 1996년 당시 광양 인근의 복지시설 한 곳이 민간 입양 브로커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골라 움직였어요. 공사 현장 주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오블레의 한바집은 그 조건을 정확히 충족했어요. 당시 조직이 사용한 봉고차는 복지시설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운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광양 공사 현장 인근을 운행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이 3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강태수에 대한 의혹은 공식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조직 내부 인물이 경찰 수사를 가족 쪽으로 돌리기 위해 흘린 정보였어요. 채무 문제를 과장해서 흘렸던 거였습니다. 그 계산이 수사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조직은 그 사이 아이를 이미 시설로 이송했고 사흘 만에 해외 입양 서류를 꾸몄습니다. 오블레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6살짜리가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람들에게 이끌려갔을 것입니다. 울었을 거예요. 엄마를 불렀을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생각했어요. 아이는 살아남았다. 살아서 자랐다. 살아서 어머니를 찾고 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강태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연락이었습니다. 오빠, 태민이 찾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나이 60이 넘은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오블레도 울었습니다. 둘이 같이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블레는 보자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아들이 한국 방문을 밝혔습니다. 직접 오겠다고 했어요. 오블레는 그 소식을 듣고도 쉽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막상 만날 날이 정해지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텐데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아이가 나를 어머니라고 느낄 수 있을까? 오블레는 보자기를 빨았어요. 이번에는 다시 바느질도 했습니다. 달아있던 실을 교체했어요. 오태민 글씨를 새파란 실로 다시 수놓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손끝에 힘을 줬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다 마치고 보자기를 펼쳐봤어요. 오태민. 30년 전 처음 수놓던 그 글씨와 같은 글씨였습니다. 실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블레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기다림도 이런 거였구나. 형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속의 실이 바뀐 것. 그래도 같은 이름인 것. 2026년 4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윤재호 형사와 공항 관계자 2명이 도착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오블레가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캐주얼을 입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입는 것으로 입으려 했어요.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새로 바느질한 보자기였습니다. 도착장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블레는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년을 기다린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자동문이 다시 열렸어요. 키가 큰 남자가 나왔습니다. 36, 어깨가 약간 좁았어요.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빛. 오블레는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6살 때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엄마를 찾을 때 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남자의 시선이 오블레에게 닿았습니다. 멈췄어요.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10걸음쯤 됐어요.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시선은 오블레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블레는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남자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왼쪽 눈밑을 봤어요. 점이 있었습니다. 오블레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였어요. 공항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블레는 손을 내밀었어요. 보자기를 든 손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보자기를 봤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보자기를 잡았어요. 오태민 자수 위에 손가락이 얹혔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들었어요. 자수 위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오태민. 그 손이 떨렸어요. 오블레의 손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보자기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어요. 윤재호 형사는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는 셔터를 내렸어요. 이 순간은 사진보다 더 조용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아들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어머니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보자기가 사이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블레가 사는 금호동 집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해야 했어요. 오블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고등어를 꺼냈어요. 아이가 6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기억할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됐어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식탁을 조용히 둘러봤어요. 낮은 천장, 오래된 식탁, 벽에 붙어 있는 6살짜리 사진. 자기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고등어구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들기 전 잠시 멈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코를 살짝 벌렸어요.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은 냄새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몸이 알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블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이미 많은 것이 말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숭늉을 끓였습니다. 2잔이었어요. 아들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였어요. 입양 가정은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게 키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감각이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다고 했어요.
꿈속에서는 자꾸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된장 냄새, 뭔가 탄 냄새, 흙 냄새가요. 어릴 때부터 그 냄새가 꿈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입양 서류를 뒤지다가 광양 한바집이라는 메모를 봤을 때 가슴이 크게 뛰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름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오블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서툰 한국어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30년의 공백을 조금씩 채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감나무를 흔들었어요. 잎이 서거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블레는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블레가 먼저 말했어요. 저 감나무. 아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네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놀았어. 매일. 아들은 감나무를 오래 바라봤어요. 흙으로 밥그릇 만드는 거 좋아했어. 엄마 흉내 낸다고. 아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블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보자기를 잡았습니다. 펼쳤어요. 오태민. 그 자수를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어요. 오블레는 지켜봤습니다. 새로 바느질했어. 실이 닳아서.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같은 거야. 처음부터 있던 천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오블레는 부엌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들의 그림자가 나무 그림자 위에 겹쳤습니다. 30년 전 6살짜리가 앉아 흙밥그릇을 만들던 그 자리였어요. 아들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았어요. 오블레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흙을 손바닥으로 둥글게 모았어요. 기억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흙을 모으는 방식이 6살 때와 같았어요. 오블레는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 너머로 봤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문 너머로요. 오블레는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어요.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몇 가지가 남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어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한바집을 접고 나서도, 손이 망가지고 나서도, 세상이 다 잊어도 기다렸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제도의 허술함이 있었어요. 실종 신고와 입양 등록 정보가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찾고 있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그 틈이 아이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그 틈에도 작은 흔적 하나가 남았습니다. 광양 한바집. 누군가 서류 한 장에 볼펜으로 써둔 메모였어요. 그 메모가 30년을 건너왔습니다. 기록이 오래 남아있을 때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했어요. 강태수 오빠는 그 소식을 듣고 광양에 내려왔습니다. 3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어요. 금호동 집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오블레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오빠. 강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왔어요.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오블레가 된장찌개를 올렸어요. 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윤재호 형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오블레를 찾아왔어요.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 조직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시설 원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록이 복원됐어요. 수수료 명목의 입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억울한 의심을 받았던 강태수의 이름도 공식적으로 정리됐어요. 그 서류를 보고 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빨리 됐으면 됐을 텐데. 강태수가 말했어요. 오블레는 그러게라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남은 것은 지금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블레가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가져가. 아들이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오블레가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을 기다린 거 다 됐어.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아들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오태민 자수를 잠깐 봤어요.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블레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양 쪽으로 내려갈수록 봄 들판이 펼쳐졌어요. 유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블레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보자기가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0년을 들고 다닌 게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감나무가 보였어요. 봄이라 새잎이 돋고 있었습니다. 오블레는 감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예전에 아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흙이 손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았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탔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어요. 그러나 그 서툰 글씨가 더 좋았습니다. 오블레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가. 또 와. 세 글자였습니다. 30년치 말이 세 글자에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오블레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였습니다. 평소랑 같은 메뉴였어요. 그러나 달랐습니다. 보자기가 없는 식탁이었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제 자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감나무를 흔들었어요. 잎이 서거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블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맛을 느끼며 먹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3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해도 혼자 기다렸어요. 한바집을 열고 밥을 짓고 보자기를 빨고 자수를 다시 놓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에 볼펜으로 써둔 메모 하나가 30년을 살아남았어요. 광양 한바집. 기록이 남아있을 때 언젠가는 진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그걸 보여줬어요. 오블레는 요즘도 아침 5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30년 동안 불을 떼던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솥 대신 커피포트를 켭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가요. 감나무 아래에 잠깐 서 있습니다. 봄이면 새잎이 나오고 가을이면 감이 열려요. 그것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과는 영상통화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쯤 됩니다. 한국어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블레가 단어를 가르쳐줘요. 된장, 고등어, 보자기, 감나무. 아들이 따라합니다. 발음이 엉성해요. 그래도 좋습니다. 30년이 길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끝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보자기가 제자리로 갔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다림은 기억이 됩니다. 기억은 증거가 돼요. 증거는 결국 진실을 말합니다.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만남도 없었을 거예요. 광목 보자기의 수노인 이름 석자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